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공부를 이렇게 처음 들을 때는 이런 말을 들었죠. 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가는데 좀 해라. 저 약간 좀 뭐 기술사들이 최근에야 좀 뭐 좋은 학벌과 좋은데 뭐 이렇게 취업했다가 따시는 분도 들어 나오지만 옛날 다 무지랭이거든요. 보면 이제 끝자락 뭐 살다 보니까 답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거에 뭐 하나 따가지고 내 잘난 척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겸손하지 못하고 좀 우습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존심이죠. 존심.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소방만 좀 아니까 이거에 존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근거가 없으면 이제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야, 그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럼 뭐 백데이터를 주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해주면 수긍하지만 그 외에는 이제 좀 맞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술사를 따면 좋은 혜택은 엄청 많죠. 금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은데 따는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 이제 기술사님이 시간이 이제 감리가 의외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도면 검토를 바짝 해놓으면 이제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약간 뭐 검칙하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의하는 거 하고 하면 업무 강도는 대기하고 일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개념이라서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료하다, 괴롭다 이렇게. 그럼 안전한 강의 한 두 시간 비우러 나가고 그 외에는 뭐 해볼 거래 알아봤더니 다른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건축에 너무 범위가 넓고 안 되고 발송배전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안 되고 관리사 해볼까 하는데 근데 관리사는 뜯어 말리기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관리사는 제가 나쁜 말로 하면 그 자격증을 따서 관리사가 되는 형태하고는 좀 먼 시험이 많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문제도 1차 때 그냥 뭐 거르기 위해서 한 문제다 이래서 했는데 휘스톤 브릿지 회로가 이번에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점수를 뭐 한 2점 이렇게 주면서 구해라. 그 휘스톤 브릿지 회로를 관리사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 실무에 씁니까? 실무에 쓰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전자 쪽이라서 전기 전자 쪽이죠. 다이오드를 쓰는 거니까. 근데 그게 실무하고 무슨 그거 알면 뭐 그 기판 이렇게 도면 보고 있으면 전자과도 아닌데 전자공학과도 아닌데 관리사 그걸 아냐? 그런 문제를 이제 내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를 가지고는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대도 안 한 문제 다 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선을 자꾸 넘는다. 내년 시험 더 넘을 겁니다, 아마. 결국은. 26년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포텐이 터지는 거죠. 기사도 칠 수 있는 관리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수는 고정값으로 가거든요. 얼마? 50명 딱 이렇게. 한 해 배출 인원 50명 딱 정해놓고 100명 딱 정해놓고 그 다음 다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어려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출이 쌓일수록 문제연 형식으로 제가 아직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게 관리사의 가장 좋은 형태는 실무거든요. 실무를 도입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합격시키는 거죠. 그럼 그런 시험 많거든요. 위험물도 모니터 보면서 그래서 모니터 보면서 대처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정상일 때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서 자격증 따면 실무로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작업형 시험이 나와야 그나마 좀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 관리사 따고 1년 동안 멍합니다. 가서 욕 많이 듣고 입장이 이 뭐 돈은 많이 받지만 가면 발주가 있고 아파트 관리 그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이 있고 그 담당이 있고 그 밑에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기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현장 가보면 근데 돈 많이 주니까 작업형 그런 걸 해야 뭐 하고 장비 쓰는 방법 하고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뭐 머리 쓰는 쪽으로 가려고 관리사가 머리 쓰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써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험에서 내가 관리사 쓰지 마라 인생 조진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합격하시고 좀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아유 그냥 쉬어라 하지 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게 될 방폭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방폭의 비중은 시험 두 번 치면 한 개 나옵니다. 많게 나오면 두 번째 시험에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회당 한 번 정도 나온다를 생각하시면 편한 부분이죠. 다 알아야 됩니까?는 아니고요. 이 방폭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알고 가시면 다른 시험 문제에 알파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런 과목의 특성은 어떤 놈이 또 그렇습니까? 연소가 그래요. 연소를 잘 알면 나머지 화제에 대해서 연소적으로 풀어나가면 이 사람 정도 알고 썼구나. 뭐 정리를 잘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폭은 말 그대로 폭발이죠. 폭발. 이 폭발의 특성을 가지고 폭발은 연소랑 차이점은 다른 건 별로 없죠. 화학적 반응은 동일한데 피해도 압력의 상승 이런 것들과 현격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면 솔직히 대책은 없습니다. 피해만 존재하는 건데 연소나 화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끌 수 있을 거다. 뭐다 이렇게 대책이 쓰는 거죠. 그러한 흐름대로 맞춰가지고 폭발은 피해의 끝이다. 이거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방이 엄청 중요하죠. 예방을 어떤 식으로 알아볼 거냐? 그렇게 한번 찾아가서 보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살짝 볼까요? 1번에 저는 이제 이 128회 때도 나오고 그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정적 독성과 동적 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제가 시험 문제는 내놨는데 이것에 명료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독성 지수라는 것은 독성의 지수가 있죠. 지수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수치로 이 독성의 유무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하다.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런 것들을 지수화 시킨 거죠. 쉽게 얘기하면 폭발 지수가 이런 게 뭡니까? 이만큼의 폭발을 1로 보고 더 큰 폭발이 있을 거고 더 작은 폭발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경계점을 삼는 것들을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 때는 뭐가 있습니까? LOI 이런 거 있었죠. 한계 산소의 지수. 이 지수에 대한 개념은 이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한 놈이다. 이런 것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지수가 나타내고 있는 이 21이라고 하면 수치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이게 산소 필요량을 얘기하거든요. 대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다. 이 가연물은 21%만 있으면 불 붙어요. 불이 탑니다. 이 수치가 60이다라면 이 물질은 60%의 산소가 있는 공간에서만 화염이 유지되면서 탑니다. 이런 거죠. 그 지수라고 하는 의미를 살짝 보시면 됩니다. 동적과 정적인 개념은 뭡니까? 이게 이제 생체 리듬 내부에서, 몸 내부에서 어떻게 뭐 발현되고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거든요. 동적, 그죠? 정적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치상으로는 있으나 이게 실무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쉽지 않은 수치 이런 개념으로. 동적은 몸 안에 퍼져나갔을 때 실제 피해를 주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데 이걸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자료가 잘 없는 거지. 그때 이제 가장 최근에 발견된 형태로 자 써봤어요. 그런 답으로 한번 갈 거고요.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독성지수, 허용농도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기본은 얘입니다. 얘는 무조건 외우세요. 허용농도 TLV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사 때 보면 아크로레인, 그렇죠? 포스겐 허용농도는 0.1 최악의 가스잖아요. 그 가스는 허용농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허용농도는 마실 수 있는 거, 작업해도 상관없는 거, 그 정도의 괜찮은 농도를 허용농도. 그걸 나타내고 있는 원 의미가 요겁니다. 그 다음 폭발의 6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6가지 형태 중에서 2가지가 시험에 나오긴 했었는데 이것도 폭발을 보면서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 예상 문제로는 반응 폭주입니다. 이 반응 폭주는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 폭주를 고려해서 반응 폭주.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방열 이 반응기가 반응을 하면 열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데 냉각 효과를 통해서 냉각 기능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냉각 기능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발열이 심하면 그러면서 붕괴되는 거죠. 그걸 폭주가 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폭갱을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곡선이죠. 뭐 밀도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가 이 시점이 되면 이걸 폭갱이라고 보면 된다. 거죠. 그럼 폭갱이라는 것은 폭발의 끝판왕의 뜻인데 충격파까지 나오는 거니까. 야, 그러면 유도거리라는 게 뭡니까? 폭갱이 생길 수 있는 범위. 어떻게 하면 폭갱이 빨리 생기냐. 그에 대한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재를 나타내고 있는 화재 아중과 폭발에 대한 강도. 말은 강도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일 때는 화재 아중, 폭발일 때는 테디 당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는 퍼징이죠. 불활성화의 방법. 딱 보시면 불활성화. 불활성화라고 딱 생각하시면 되죠. 불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퍼징 기법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상태는 가연물과 산소와 불활성 기체를 채워놓는 이 반응기 내부, 이 형태에 대한 물질은 가연성을 얼만큼 띠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가 있어요. 그 형태의 표를 가연성도표라고 부릅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화염 방지기 원리. 그 다음에 위험 장소들.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은 거. 다음 페이지에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있습니다.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제일 중요한 게 영종에서도 상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도 쓸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안전이 검증된 방폭 구조를 본질 안전 방폭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뭔가를 해도 그 기능 있는 그 기능을 해도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저마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전압이나 전류에 관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은 뭘로 막을 거냐? 제너 배리어와 아이솔레이트 배리어가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을 막는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진은 한 번도 안 났어요. 분진은 한 번도 안 났어요. 아쉽습니다. 그 외에 25점짜리를 검토하시면 PSM. 저는 공정안전보고서 되게 좋아하는 형태인데 제 수업 시간에 내겠지만 이게 생각외로 잘 안 나오더라고. 나올 때가 됐는데 이런 데 좀 꽂혀있는 분이 되게 많이 내거든요. 안 나오더라고. 이거랑 유사하게 산업안전 쪽은 이제 안전 쪽 기술사. 안전 쪽 기술사는 이 법을 되게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공안전, 그죠? 그럼 전기안전, 기계안전, 뭐 이런 거 기술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게 나옵니다. 그런 유 쪽에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진. 자, 폭발 중에서는 몇몇 가지는, 야, 이건 진짜 무서운 거구나. 답 없구나. 그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예가 분진 폭발입니다. 분진 폭발. 얘네들은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빈도가 높지만 대처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출동해도 분진 폭발이 따르면 섣불리 이제 소화진압이 불가능한 거죠. 단순하게 물만 쏴서는 다 해결될 것 같지만 폭발이 연쇄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온 지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겠죠. 그 다음 마무리로 방폭 구조입니다. 이런 류를 보면 되겠지요. 살짝 1교시 위주로 한번 볼까요? 저는 이거 제가 답을 쓰면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가장 최근의 답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구나. 보통 각 학원들의 답들이 약간 기존 걸 짜집게 하는 거에 반해서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었고 제가 내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적 독성 지수와 동적 독성 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독성의 유무 상태죠. 이걸 갖다가 정적인 형태냐, 동적인 형태냐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또 어떤 학자가 올려놨길래 제가 카페에 썼는데 저도 약간 이게 신뢰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딱 어떤 의미로만 딱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정도다라는 거 있고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할 필요가 별로 없긴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뭐 위쪽은 가스 쪽, 아래쪽은 뭐 연기 확산 이런 쪽으로 설명된 책도 있고 그런 건데 아쉽습니다. 진짜 제끼고. 그 다음 나온 형태는 TLV입니다. TLV. 제가 TLV를 꽤 많이 좋아하는데 수업 시간에 말겠지만 우리 허용농도죠. 허용농도는 항상 꼭 기억하는 게 ppm 단위로 되어 있는 농도다. 그죠? ppm. 얘는 우리가 기억은 괜찮다. 괜찮아.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허용농도에 대한 기준일 때 가장 기본적인 가스는 독성이 없는데 화재 시 반드시 나오는 가스가 있어요. 그게 CO2입니다. CO2 허용농도는 얼마입니까?
5000이죠, 5000. 5000 ppm입니다. 5000인데 독까지 있으면 무슨 가스로 분리됩니까? 이렇게 해서 독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독성가스라고. 독성가스. 이때 독성가스는 산업안전법보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독성가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이제 탄소가 탔는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산화탄소는 50ppm이죠. 50. 이 50ppm은 독이 있어요. 독성가스에 해당되죠.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죠? 있기 때문에 얘는 없죠.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가스도 쭉 다 있어.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알고 하면 좋죠. 그럼 이 허용 농도는 뭐를 근거해서 만들어졌냐는 거지. 허용 농도는 산업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전반적인 환경, 산업 환경이죠.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8시간 동안 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죠. 하루에 8시간 동안 노출돼 있어도 절대 피해나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뭘로 정합니까? 하면 TLV. 그죠? 그 다음에 TWA로 정했습니다. 얘를 허용 농도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지요?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TLV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독성이 높아지면, 그죠? SDL. 얘는 얼만큼입니까? 15분 동안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C는요. C는 단 한순간도 안 됩니다. 굉장히 고농도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위험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럼 이제 작업의 환경을 뜻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얘를 만성 농도를죠. 만성 농도예요. 급성 농도는 LCLD,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농도 관점에서, 요거가 허용 농도구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SDL, C. 해당되는 이제 건강에 관련된 오염성들. 밑에 보시면 식을 좀 복잡하게 써도 되지만 문구를 하나로 딱 일단 줄쳐놓고 간결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장 15분. 그 다음에 잠시라도 이렇게 딱. 그렇죠? 이런 문구가 중심적으로 돼 있었고 가급적이면 수식의 형태처럼 말을 써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폭발의 제어 형태는 꽤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폭발이 있습니까? 화학적 폭발이 있고 물리적 폭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폭발이라는 것은 발생되는 에너지가 이제 압력의 에너지로 되면서 굉장히 파괴력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걸 폭발이라고 부를 건데, 그렇죠? 물리적 폭발에서는 열에 관련되어 있는 열. 그래서 열 이동형, 평형 파탄형, 요 두 가지가 비교적 최근에 10점짜리로 질문했던 겁니다. 열 이동형은 뭐냐? 그 다음에 평형 파탄형은 뭐냐? 제가 블레비를 꽤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블레비는 평형이 깨진다. 그렇죠? 그래서 평형이 깨진다는 말은 도대체 뭐지? 그죠? 그래서 액체와 기체의 압력의 평형이 깨지는 거죠. 깨진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 한번 말씀드렸을 때 용기 내부에 액화가스가 가득 되어 있으면 가압 액화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식입니까? 가압해서 액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가압 액화하면 하부는 액체, 상부는 기체로 되어 있어요. 요 두 에너지가 서로 미친 듯이 힘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죠. 이때 만약에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를 올리면 액체는 점점 줄고 더 기체화 되는 거죠. 기화되는 거. 요런 형태의 평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되어 있는 거. 이 평형이 깨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평형이 깨질 수 있겠습니까? 라면 뚫리면 되죠. 뚫리면 가압되어 있는 놈이 다 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 파탄형에서 이 액체가 기체로 다 바뀌니까 부피 팽창으로 해서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그럼 또 다른 놈이 뭐가 있습니까? 저온 액화가 있겠죠. 저온하고 저온 가압 액화가 있어요. 위에 있는 놈은 LNG, 아래 놈은 LPG 같은 놈입니다. 이 두 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온도의 평형이 깨지거나 온도의 형태가 깨져가지고 다들 기화되거나 압력의 평형이 깨지거나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형태가 대표적인 예가 블랩입니다. 이 블랩이를 평형파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액체 기체에 대한 평형이 깨어지는 거. 깨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둘 중에 한 놈으로 다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폭발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체가 다 액체 됐어. 폭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피가 더 줄었는데 어떻게 폭발이 되겠어요? 반대로 액체가 기체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용기 파열, 외부 이별 등등으로 발생됐던 걸 방지하면 대책이 되고, 화학적 폭발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 반응 폭주. 그죠? 그 다음에 UVC.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드네요. 요것들은 뭐, 살짝만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딱 하나만 생각하면 이런 걸로 봅니다. 반응 폭주는 뭡니까? 반응 폭주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늘 자주 쓰던 용어 중에 딱 하나 있죠. 우리 기사 때 배웠던 정상연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정상연소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 정상으로 연소하는 거.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연소에서는 요런 말까지만 딱 하면 이해도 편하고 좋은데 이상하게 요 말을 붙이면 진짜 힘들어져요. 뭡니까? 속도. 속도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진짜 어려워요. 이 속도가 연소 속도까지만 하면 괜찮아. 근데 뭡니까? 발열 속도, 방열 속도 이렇게. 연소만 생각하면 연소가 뭡니까? 연소는 발열과 방열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열이 나는 거하고 주변으로 전파돼서 퍼져나가는 거 정도거든요. 열이 발생하는 거하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식는 거. 이게 표면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죠. 열이 나가지고 열이 식는 거예요, 이건. 이거 이해하기 진짜 힘들어 볼래. 근데 난 그거 이해했는데, 근데 답 써보면 다 꽁통만 알고 있어. 정상인 건 무슨 말입니까? 발열과 방열이. 발열할 때 방열하는 거 같아지면 돼요. 이걸 정상이라고 불러요. 비정상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비정상. 발열이 방열보다 훨씬 큰 거.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해하세요. 여기다 속도 붙이면 돼요. 발열 속도와 방열 속도. 그러면 방열은 냉각, 다른 말로 손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열은 발생하는데, 그죠? 열을 식히기 위한 장비가 부실하면 열이 훨씬 더 발생한 거와 똑같은 짓.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걸 이제 갖고 와서 이해를 시키면, 발열이 반응이다, 그죠? 반응 관련해서 발열이 되는데, 이 발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열보다 훨씬 커져 있는 그 부분을 반응이 폭주했다고 하죠. 천천히 이해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용기 내에서 우리가 말하는 점화원과 산소, 가산점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 그럼 이 주변에 이제 냉각장치가 있겠죠, 냉각장치. 그래서 열이 발생할 때 방열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훨씬 더 커. 그럼 방열은 고정값이란 말이에요. 이때 뭐가 생긴다고? 폭주하는 거지. 뻥! 그런 류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커지는 것들은 뭘로 그릴 수 있습니까? 세메노프가 이렇게 그랬어요. 야, 이거 발열 속도, 방열 속도, 열이 발생하는 속도하고 식힐 수 있는 속도를 비교해 보자는 거지. 그죠? 그때 이렇게 커진대요. 방열의 관점은 1차원적으로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부터가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발열이고, 보시라고, 그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넘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반응폭주입니다. 반응폭주는 요거 한번 주셔볼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빨라져서 급격히 반응이 커지다가 폭주해버리는 거. 요거 딱 한번. 요걸 한번 딱 볼게요. 왼쪽은 속도, 기억을 되살려서 속도.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2차 함수적인 거. 이게
발열 속도입니다. 발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놈이 방열입니다. 요 방열. 요 세 가지가 방열. 즉 냉각 속도란 거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냉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하게 점점 상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발열은 어느 순간 급격히 상승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급격히 상승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S구간 전후는 양호. S구간 전후는 양호입니다. 양호. 시점은 크리티컬 한계. I 지점 이상부터는 폭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폭주. 딱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그림대로 해서 이해한 척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씩만 이렇게 줄치시면 S 구간에서 높은 지점 I에서 두 가지를 딱 비교해서 답을 쓰셨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의 반응 속도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레니우스도 같이 갖고 온 거죠. 아레니우스 식에 따르면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이 빨라지고 반응이 활발해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반응할 수 있는 놈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입자들이. 그걸 정리한 식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빈도, 온도,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아레니우스의 반응 속도 공식입니다. 봐가시고 읽어보시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랭킨 유고니어입니다. 랭킨 유고니어는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한번. 개념이 뭡니까? 폭갱이 발생되고 있는 지점의 파악. 딱 이렇게 이해하면. 언제 폭갱이 발생하는지를 물어봐. 그럼 우리가 반응기가 있잖아요. 배관 내부에도 반응기가 있을 거고, 여기 센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센서를. 센서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압력, 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온도를 알면 뭘 할 수 있어요? 밀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압력의 변화와 밀도의 변화로 배관 내부가 폭갱으로 전이될지 알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곡선을 가져와 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밀도 변화. 밀도는 반응 후, 반응 전 따지고. 압력은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죠. 압력은 반응 전, 반응 후. 이거 조심해서 딱 이해를. 그래서 그냥 내가 잘 못 그리더라도 1, 여기서 1입니다. 1. 딱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0.5 그리시고,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라운드를 치면 되죠.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게 하면 되죠. 이렇게 예쁘게 그렸네요.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야 윤소 시작. 요 지점에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무슨 지점에서 요거 요 지점에 하나 잡고, 요거 하나 잡고. 그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연소, 폭갱, 아니 폭연, 폭갱. 그러면 폭연에서 폭갱으로 전이되고 있는 유도거리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DID를 부릅니다. Deterioration Induced Distance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폭연이 딱 됐어. 그 사이 요만큼을 폭갱 유도거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사이 간격이 얼만큼 짧아지느냐 이런 것들, 물질마다 그걸 예측 추정할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말이 좀 틀렸네요. 요것들은 이제 폭연,
그래서 파악하는 것은 요거 하나, 요 지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말을 이게 잘 쓴 답과 못 쓴 답을 극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뭡니까? 요 지점은 딱 적어가지고 연소에서 연소 한 개잖아요. 그 연소 한 개 끝. 이건 이제 폭연, 이건 뭐 폭갱. 그럼 이 지점이 그렇다 이런 말하면 안 돼. 뭐가 중요합니까? 요 차이 있죠, 차이. 전과 후가 어떻게 되고 전과 후가 어떻게 돼. 그걸 모르면 이걸 그리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했어요? 연소파는 어떻게 특징이 있습니까? 자, P, T, 밀도. 압력은, 연소는 상승을 경미하게 합니다. 경미하게. 온도는 높이 상승될 수도 있죠. 밀도는 내려가죠. 그래서 얘를 반응 전, 후 맞습니다. 이게 연소. 그 다음 나오는 데가 뭐? 폭연 봅시다. 폭연. 반응 전 압력. 반응 후는요? 증가하지. 높이지 말죠. 그 다음에 온도는 증가하지. 밀도는 감소하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연소와 폭연은 닮았습니다. 압력 상승만 좀 크게 다른 거지. 세 번째입니다. 폭갱. 폭갱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기가 막히게 증가하죠. 온도도 기가 막히게 증가합니다. 놀라운 점은 밀도는요. 기가 막히게 증가해요. 그래서 반응 중심으로 했을 때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까지가 써야 5점이 나와요. 5점. 6점은 이걸 수치를 적었어요. 수치를. 밑에 수치를 표기해서 어떻게 표기하라고요? 이렇게 1.5 2 1.5 이건 2. 그래서 약 몇 배 이상 뭐 이렇게 발생된다라는 것들. 이 좋은 그림을 랭킨 656 곡선이 핵심 사항이 폭갱이 생기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 있는데, 폭갱이 생기는 지점을 파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랬습니까? 왜 폭갱이 생기는 지점을 파악해야 돼요? 뭐 예방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자, 봅시다. 폭갱이 이때 생긴대요. 정확한 폭갱은 아니고 이제 폭갱쯤 되는 거지. 요때 요 시점에 뭐를 폭갱 방지기를 넣는 거예요. 폭갱 방지기가 다른 게 아니습니다. 이게 뭐 압력 배출이죠, 압력 배출. 이때 압력 배출은 우리가 말하는 릴리프가 아닙니다. 릴리프는 사용 압력의 기본 형태를 벗어났었을 때가 터져주는 거고요. 폭갱 방지기는 이제 이 설비를 버리는 거지. 버려서 그냥 배관을 통째로 뜯어내버리는 거지. 아니, 폭발을 하니까. 그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런 거와 똑같아. 집 있잖아, 집. 건물이 있어. 백드래프트 생기면 원래 문을 열면서 바로 막 쏠 수 있는 거 제대로 쏴. 폭발력을 줄이려고. 근데 그 방법이 불가능해. 구조물이나 방어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붕을 덜내면 돼요, 지붕을 덜내면 폭발. 이해됩니까? 그 건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수리해야 되는 거지. 요 문 열고 한다는 말은 내부를 살리겠다는 말인데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놔두면 그냥 폭발로 가거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폭발력을 최대한 위로 배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개보수가 쉽겠습니까, 이거?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부에 압력과 온도의 센서가 있는데 여기까지 압력이 너무 증가해. 그때는 어떻게 해? 일정 부분을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폭발만 연쇄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죠. 이해 잘 해놓으세요. 수치화되는 거, 단계별로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렸어. 3, 4점. 그죠? 이런 말 했어. 어디서 본 게 있어. 5점 먹어라, 5점 먹어. 수치 상세.
대책 상세 6점 먹어라 6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물었었지. 폭경 유도 오래 짧아지는 거. 얘는 이렇게 생겨갑니다. 그죠? 뭐 어떻게 하면 충격파가 쉽게 생길까요? 이런 거죠. 충격파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압의 중첩 이 말이 우리는 잘 안 와닿죠. 왜?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거든. 그렇죠? 근데 뭘로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하냐면 퐁당 돌을 던지 알죠? 돌을 던져라. 처음에 이렇게 던져. 요만한 돌 줘. 요만한 돌 던졌어. 탕 맞자마자 얘되죠. 다음에 이만큼 돌 던지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겹쳐 나가는 거죠. 그 겹쳐 나가는 게 어디서 던지고 나면 해안가 끝에 있지, 끝에서는 엄청 크게 울려요. 가운데 물 뿌리면 얘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쓰나미 같은 거 쓰나미 같은 거. 처음에는 쿵 회생했잖아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엔 힘을 엄청 가진 놈이 되거든. 그런 류를 이해하시면 돼요. 폭경 유도거리가 짧아진다. 어떻게 쉽게 폭경되냐? 어떻게 하면 충격파가 세게 생기지? 충격파가 조건이라도 그냥 그래도 모르겠다. 압의 중첩이죠. 압의 중첩. 어떻게 하면 압이 쌓이냐? 잘 쌓이냐? 배가는 가늘수록 잘 쌓이는 거죠. 가늘단 말은 굵은 것보다는 가는 게 낫다는 말이지. 그러면 야 이만큼의 지금 한 2mm 이러면 생겨? 안 생깁니다. 그렇게. 배관은 가늘수록 거칠수록 장애물이 많을수록 잘 생긴다 정도만 알고 하시면 되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하중 TNT 당량. 질문은 굉장히 장하게 물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 했어요. 그렇죠? 야, 니네 화재 났다면서, 니네 아파트 불났다면서 얼마나 크게 났어 이렇게 묻는 거지. 크게 났어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몰라 설명하냐면 한 3시간 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들이 뭐라고? 화재 하중이에요. 야 되게 오래 탔네. 오래 탄 이유는 뭐가 많아서? 가연물이 많은 거지. 그 가연물이 많다 이걸 정량적인 평가 기준잣대하고 비교해 보는데 기준잣대를 화재는 목재를 비교하거든. 화중 화재 하중입니다. TNT 당량 두 가지. 얘는 폭발일을 따지고 얘는 화재를 따질 거예요. 화재. 그럼 기준이 누가 됩니까? 기준. 이게 중요하죠. 기준은 목재. 목재 발열량 가져올 거예요. 얼마입니까? 4,500. 기사 때 우리 자주 언급됐던 거. 얘는 뭘 따집니까? 하면 TNT 따져요. 나온 형태가 1120. 발열량 기준으로. 되겠습니까? 얘는 결과는 뭘로 보게 됩니까? 결과는 면적당의 가연물을 봐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뭘로 결과가 나옵니까? 폭발의 압력.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스케일링에 대한 삼승근 법칙이 있어요. 삼승근이 말이 삼승근이지 제곱근 삼승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부분만 들어가는 거지. 환산해서 거리 한번 정해보자는 거지. TNT 당량을 구했으면,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3 루트 3분의 1승이잖아요. 3분의 1승도 편합니다. 근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압력의 변화 가자는 거지.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평균적인 양 구할 때 얘는 환산거리를 통해서 폭발이 미치는 범위, 압력에 대한 형태라는 거죠. 이걸 잘 보시면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얼만큼의 피해를 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지. 이해를 잘 해주세요. 많이 중요한데.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잘 한번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공식들을 적을 때 요만큼. 근데 공식을 딱 하나 묻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어. 그럼 이런 것들 다 적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는 요약하십시오. 단위를 다 적기도 힘들고. 이 부분들을 요약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 되지. 살짝 넘어가 보면 퍼징. 퍼징의 메뉴에는 뭡니까?
네가 뭐 공부하고 왔어? 이런 거지. 전 불이 안 나게 만들고 싶은데요. 불이 안 나게.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 안 나게. 야, 그럼 가연물을 없애면 되지. 가연물을 없앨 수는 없어요. 가연물이 있어. 어떻게 하면 가연물량은 기본 두고 어떻게 하면 불이 절대 안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산소를 때려잡으면 되죠. 산소에 대한 농도로 뭘 하고 싶습니까? 라면 불활성 상태를 만들고 싶어요. 불활성 상태는 뭡니까? 불활성 기체가 원래 존재해. 몇 쪽입니까? 8쪽 또는 0쪽이지. 걔네들은 활성이 아예 없어. 열 에너지를 가해도 반응 안 해. 그런 상태를 만들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산소하고 반응하는 정도인데 산소를 극히 낮춰버리면 반응할 산소가 없으니까 불활성 상태가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그 물질을 뭘 알아야 됩니까? 하면 MOC를 알아야 돼요. 물질의 MOC. 물질의 MOC를 알면 그 농도보다는 낮춘 산소 농도가 불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산소 농도를 줄일 수 있습니까? 이 방법이 핵심이죠. 이렇게. 얘를 갖다가 불활성 기체를 채운다든지, 그죠? 아니면 불연성 기체를 채우면 되죠. 그 형태를 뭐라 부릅니까? 라면, 이렇게 해서 퍼징하는 겁니다. 퍼징. 그죠? 다른 말로는 뭐? 이너트. 나가시면 되죠. 요 관련돼서 한번 보는 거죠. 요까지가 기본 베이스로 한 줄 딱 적으시고, 그러한 거다. 그 다음 포징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포징 종류부터 나와도 되죠. 포징의 종류는 진압수사. 맨날 봤죠. 진압수사. 그 다음에 작업 순서. 요거 이제 산업안전 보고법에 있는 걸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줄치고, 요렇게 한다. 이 개념이다. 요렇게 한다. 이 개념이다. 요렇게 한다. 아니면 시간적인 형태가 좀 더 남고 지금 퍼징을 한 2개 정도만 물었다. 그러면 번호를 매겨가지고 순서를 하시면 됩니다. 1번 열고 2번 닫고 뭘 하고. 그런 이유에서 진압, 스사 4가지 했었어요. 잘 이해하세요. 이걸 처음에 어떻게 나눕니까 하면 퍼징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진공 퍼징입니다. 이게 단점이 소용기, 작은 용기만 됩니다. 큰 용기는 이겁니다. 약재를 제일 줄일 수 있는 거는 이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잘 아시면 좋죠. 넘어가 볼게요. 가연성 도표. 재미삼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가연성 도표. 그죠? 이 반응기 내부에 이 3가지의 물질, 3종의 혼합물은 어떤 상태냐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반응기라고 통칭합시다. 반응기 등에서 3가지 종류 뭐가 있습니까? 가연물이 있고요. 산소가 있고 불활성 기체가 있겠죠. 대해서 가연성을 알고 싶다. 그 반응기는 이제 원주 밀폐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코사 가이드는 약간 다른 설명으로 되어 있으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방법을 잘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첫 번째 암기는 산매질을 했습니다. 산매질. 이렇게. 두 번째는 뭘로 외웁니까? 하면 여기가 100%. 글자가 휘어져 있는 모양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0%죠. 100%, 0.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제가 여기서 100, 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 형태의 기울기의 눈금은 다음 면, 화토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울기의 눈금입니다. 그죠? 자, 50% 꺼봐. 요렇게 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된다는 거지. 어떻게 꺼야 된다고? 메탄의 기울기로 꺼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 면의 농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산소와 메탄의 관계거든. 그래서 그걸 딱 체크해 주셔야 돼요. 산매면입니다. 산매면. 그 다음에 메탄은요? 매질면이죠. 메탄과 질소의 면을 얘기해요. 여기서 10%입니다 하면 이게 10, 메탄이. 나머지가 90%죠.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산소 10하고 메탄이, 그죠? 산소가 20이고 메탄이 80이다. 줄 거 봐. 10, 20 이렇게 됩니다. 요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면 질소의 관계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요 면만 딱 생각해보면 딱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야, 너 가연물 있잖아. 이걸 계산해봐. 뭘로요? 이거 계산해가지고 MOC, 현장에서는 LOC 구해봐. 구했습니다. 메탄이 LOC가 약 10% 정도 되던데, 그래? 그러면 10%. 요것들은 산소 농도죠. 10%를 끌 거야, 10%. 자, 빨간색으로. 요렇게 끊는 거지. 요 형태가 메탄의 LOC입니다. 메탄의 LOC. 메탄의 세수산소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꺼보세요. 뭘 껐습니까? 하면, 공기선 꺼야지, 공기선. 여기 1번. 1번. 공기선 꺼야지, 공기선. 공기선이 이렇습니다. 요 면은 뭡니까? 요 면은 요렇게 꺼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다음 면이니까, 요렇게 딱 껐다. 생각합시다. 그죠? 이때는 뭐가 있습니까? 라면, 요 면의 형태가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질소하고 산소죠. 질소하고 산소, 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범위를 보자는 거지. 여기에 79, 그럼 질소, 나머지는 산소. 요 노란색은 공기선에 해당합니다. 공기선. 2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뭘 구했냐? 요 메탄과 산소의 관계에서 양론점을 구할 거예요. 양론점. 양론점 어떻게 구했습니까? 양론점 구해보세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요것도 어떻게 구했습니까? 계산. 되겠습니까? 요 계산. 3번. 양론점. 이걸 갖다가 메탄과 산소만 있는 CST를 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을 딱 그으면 돼요. 자,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었어. 자가 없네. 오, 잘 껐어요. 되겠습니까? 딱 됐어요. 이렇게 딱 보세요. 그 다음에 한계. 한계도 계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 요 시점에서 쫙 그으면 돼, 가로로. 그 방법이에요. 요 시점에서 가로로 딱 그으면 돼. 제가 그어볼게요. 딱 껐어. 되겠습니까? 한계. 그 다음에 상한계. 상한계는 요렇게 끄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은 공기상에서 상한계, 하한계. 메탄과 산소 있을 때 상한계, 하한계, 양론 구해져 있어요. 그러면 요까지 구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죠? 다시 한번, 그러면, 야, 대략으로 해서 그리는 거 긋고, 연소 범위랑 비연소 범위에 대해서 체크해봐라. 이만큼이죠. 연소 범위. 되겠습니까? 그 외, 이렇게. 그 외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물질. 여기 있는 물질의 퍼센트를 주는 거예요. 산소 몇 프로, 뭐 몇 프로일 때, 야, 가연성 도표상이 언제냐, 이렇게 보는 거지. 요 부분들은, 가연성인 거예요, 가연성. 연소 범위 안에 있는 거지. 그 상태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으면? 가연성이 아닌 거지. 혼합기가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 보고. 작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 내용이 여기 있네요. 어려운 듯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 하시면 절대 어려운 범위도 없으니까, 그죠?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 잘 한번 이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화염방지기. 화염방지기 꽤 많이 중요한데, 화염방지기 핵심은 요거죠. 발열과 방열일세. 아이고, 너무 진하네요. 발열과 방열. 발열과 방열을 통해서 화염의 온도를 낮추어서 화염을 자른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뭐라고요? 발열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방열을
방열을 크게 해서 크게 하여 화염 온도를 낮추어 화염을 없앤다. 이렇게 해서 저변, 점화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화염은 잘랐는데 이 지금 뭐냐 발열이 엄청 심하면 화염 방지망의 역할이 또 다른 점화원으로 맡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쉽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잘 못 구울 때 고기를 제일 잘 구울 수 있는 것은 은은한 불로 계속 오는 게 제일 좋거든. 숯불 같은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무를 시골에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면 표면이 다 타요. 표면의 온도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제일 좋은 게 적세 같은 걸 넣는 거죠. 이 적세에 대한 형태는 밑에서 솟아오는 이 화염을 바로 얘가 열 전도를 높여가지고 넓게 퍼뜨리는 거죠. 넓게 골고루. 그럼 갖다 댔는데 적세도 일정 시간 지나면 거기다 표면에 바로 탄다고. 그러니까 화염 방지기는 일시적인 형태의 화염이지 지속적으로 계속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죠? 또 다른 점화원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종류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네요. 많이 적으라는 것보다는 종류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으로 한번 해봐라. 그죠? 그래서 금속망, 순행, 그죠? 그리고 관말형, 관내용, 이렇게 있네요. 관말이냐, 관내부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고. 응용 부분은 위험물 쪽에서 많이 할 거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10번. 우리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위험 장소의 분류가 있습니다. 방폭을 적용할 때 첫 번째는 얘가 상시 위험해 아니면 위험할 때만 위험한지.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위험 장소에 1, 2, 3 따지죠. 0종, 1종, 2종 이렇게. 그렇죠? 0종은 항상 위험하고 1종은 가끔 위험하고 그 다음에 2종은 사고 나면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지속 정상에서도 위험할 수 있고 이상사태, 사고 나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터널 내부를 생각해 보면 몇 종이 될 것 같아요? 터널. 간섭 혼합기 상시 있습니까? 없어요. 터널.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도 계속 혼합기 형성됩니까? 이런 거죠. 터널이 만약에 1년에 한 1000시간 정도는 계속 가연성 혼합기 형성돼 있어. 그럼 저만 지나가다 무조건 터져고 폭발해요. 발화되죠. 그런 거 없지. 사고가 나니까 생기는 거거든. 이거 볼까 안 볼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0종이면 어디가 있을까요? 자 봅시다. 0종일 때 위험물 탱크. 위험물 탱크에 위험물이 있어. 어디? 요 상부. 이걸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면 공간용적이라 불러요. 공간용적이 용적입니다. 이해되겠죠? 전체 탱크에 내용적이 있고 그 사이 전체를 용기의 체적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안을 내용적, 얘를 공간용적이라 부르거든요. 이 공간용적은 전체 용기 체적의 5에서 10%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항상 혼합기가 있지. 근데 이 혼합기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서 우리 못 합니까? 이렇게 타는 거지. 증발이 잘 안 되는 놈 이렇게 놔요. 이해되겠지요? 0종. 요거는 몇 종입니까? 1종이 되는 거죠. 잘 안 생기죠? 어떨 때 아주 가끔 나와요, 가끔. 뭐, 내부 반응이 좀 생긴다든지 이럴 때. 평상시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EMV 1, EMV 1, 그리고 벤트 쪽 1.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살짝 기억하고 추가로는 요거 한번 기억하죠. 요거밖에 없다. 0종에는 본질 안전밖에 못 쓴다. 그 다음에 방폭 구조에 대한 종류. 이게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쭉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정의처럼. 다음 페이지에 본질 안전 방법 구조. 본질 안전은 뭡니까? 간단하게 실험으로 증명된 거죠. 점화원의 기능이 없다라는 거, 안 된다는 것을 실험 증명이 됐다죠.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근데 실제로 그 전압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낮추면 절대 점화원이 안 되거든요. 그 전압을 어떤 식으로 낮춥니까? 전압을 낮은 크기로 유지하면 되겠네요. 제너는 정전압을 유지하는 장비를 얘기하거든요. 제너라는 말은 정전압 유지. 그 아이가 얘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요거.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전류를 차단하는 전류 제한 같은 게 있네요. 그죠? 아이솔레이트다. 요런 것들 있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그 장비가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과한 문제이긴 했었는데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넘어가셔서 분진. 분진 딱 두 가지만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위험 장소가 0종, 1종, 2종이 있었다면 분진은 앞에 2자를 붙여가지고 20종, 21종, 22종 같은 내용이죠. 시간으로 분류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한번 살짝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폭 구조를 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방폭 구조 여기 있어요. 요거 두 개는 기본 적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적을 수 있으면 적고 아니면 말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밀폐 방진,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 방진, 그 다음에 밀폐 방진, 그 다음에 일반 방진, 보통 방진 등등이 있네요. 그렇죠? 저렇게 나머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25점짜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보시면 개요를 살짝 넣었어요. 이런 문제를 개요를 적지 않고도 공부를 해도 되지만 왜 넣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시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요를 넣어가지고 25점짜리 계속 답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늘은 방폭, 제가 막 할 말은 아니지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 지금 31문제 중에 23개 적어야 되는데 그렇죠? 10개 넘게 버리는 거지, 버리는 거. 10개 넘게는 아니네요. 그렇죠? 몇 개입니까? 둘, 셋이니까. 그렇죠? 둘, 셋. 7개네요. 7개 버리는 거 아닙니까? 9개네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산수가 안 돼가지고. 네. 산수 잘 하시는데 왜 스터디 안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